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형외과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약간 이제 우리가 보통 19금에 해당하는 그런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 뭐 유방암, 뭐 파헤치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유방암은 이제 성 호르몬 없이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방 갑상선을 요즘은 이제 큰 수술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 유방암 수술을 할 때는 이제 90%가 이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 특히 에스트로겐 호르몬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유방암에 이제 호르몬 수용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암세포가 호르몬을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이게 이제 암의 성질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런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유방암이 전체 유방암의 한 7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방암은 호르몬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이제 호르몬도 호르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라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유방암을 일으키는가? 이제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호르몬이 이제 문제인데, 이 호르몬의 문제는 한 80% 정도 됩니다. 80%. 그 다음에 20%는 뭐냐? 이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에 항상 혹이 생깁니다. 이 혹이 산소가 없으면 혹으로 돼요. 이 산소가 많이 없으면 이제 암으로 되는 거죠. 아예 없다. 그러면 세포가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살이 썩듯이 썩어버리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내가 그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혈액순환은 누가 관장을 하느냐?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관장을 합니다. 자율신경. 이 자율신경의 본부가 어디냐? 이게 바로 척추예요. 근데 유방이 이게 가슴에 달려 있잖아요? 그럼 그 반대편이 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척추 문제 중에서도 척추측만하고 이제 관련이 됩니다. 척추측만.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 사실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뭐 기능의학을 시작을 해서 쭉 해보니까 이게 호르몬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게 이제 척추측만의 문제로 또 다시 대입을 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척추측만은 1.5 하고요. 그 다음에 골반이 틀어지는 거. 이 문제가 꼭 반드시 엮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은 난소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난소에서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난소에서 어떻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느냐, 기능 이상이 생기느냐, 이거는 바로 이 골반이 틀어지는 거에서부터 또다시 생기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는 전부 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다 문제가 있다,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병이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난 왜 암 환자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혈압이 자꾸 떨어지질 않고 당이 떨어지지 조절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내가 계속 앓고 있나요? 나는 왜 소화가 안 되나요? 그 전부 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아플 일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혈액순환을 잘 시킬까? 이게 사실 관건인데, 그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것이 이 척추의 자율신경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골반이 틀어지는 게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생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뭐냐? 이 호르몬은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요,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이에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정형외과 같은데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딱 주사 맞고 뼈 주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테로이드고 가려워요. 피부에 뭐가 났어요. 이런 때 바르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자가 면역, 뭐 류마티스가 있어요. 뭐 궤양성 뭐 대장염 이런 거는 이제 자가 면역 아니지만 자가 면역의 질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기본이 스테로이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실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만 쓰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이것을 이제 무분별하게 막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병들이 잘 낫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류마티스 몇십 년, 보통 몇십 년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쉐그렌 뭐 이런 것도 보통 걸리면 뭐 불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배쳇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 자가 면역 질환들. 특히나 또 갑상선 문제죠. 자가 면역은 하시모토 갑상선 염. 그 다음에 그레이브스 디지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죠. 이런 분들이 갑상선 자가 면역 항체를 가지고 있을 때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스테로이드인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대부분 다 간을 통해서 장으로 버려요. 이 장으로 버리는데 장에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난 변비가 있어요. 뭐 밥만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돼요. 가스가 너무 차요. 뭐 계속 울렁거리고 더부룩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장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소화 잘 돼요. 뭐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꼭 가고요. 정해져 있는 시간마다 가고 똥은 바나나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 음식물 알러지 단계도 굉장히 높고 곰팡이까지 나오고 이런 문제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장은 일단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장의 문제가 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의 문제가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것들을 잘 잡아내기 위해서는 장 상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유방암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주느냐? 자, 이 호르몬을 다 쓰고 나서 장으로 버려요. 근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호르몬이 재흡수되면서 쓰레기니까 집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한테 생긴다. 이런 분들은 뭐 생리가 이상해졌어요. 뭐 몇 달을 건너뛰었어요. 뭐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뭐 생리혈이 이상해요.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는데 뭐 세포가 이상하대요. 뭐 이런 이제 자궁 난소 골반 질환들도 이제 제일 흔하지만 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유방이죠. 이런 문제가 오래됐을 때 비로소 갑상선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혹시 나는 검사는 안 해봤지만 유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생리를 좀 이상하게 했던 게 그런 문제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또 빠르겠죠. 만약에 반대로 내가 생리에 문제가 있고 뭐 난 자궁 근종도 심하고 그 다음에 뭐 유방에 혹도 있는데 갑상선 검사는 안 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갑상선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된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장 문제는 뭐 왜 망가지냐면 제일 첫 번째 균 때문에 망가져요. 우리가 이제 이 균이 유해균인데요. 유해균. 나쁜 균이죠. 이 균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잖아요. 근데 유산균은 유익균 중에 그냥 한 종류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지구에 사는 인간 중에 한국인 이거 한 종류잖아요. 아니면 뭐 동양인 아니면 황인종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나머지 여러 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유익균 중에 유익균이 별로 없고 유해균이 많을 때 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음식 때문에 그래요. 이 음식 중에서도 내가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나랑 잘 맞지 않는 음식 이런 음식들이 바로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알러지 음식이 뭐 좋을 수도 있고요. 이게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아는 거는 이런 거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땅콩 딱 먹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킥킥거리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심한 알러지죠. 그 다음에 뭐 가렵고 뭐 아니면 설사를 하거나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타나는 반응들이 바로 있는가 하면 그런 증상들이 전혀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전혀 없진 않지만 내가 이게 음식을 먹고 생기는 증상인가를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이런 거. 요즘 피부가 좀 거칠하네.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여기가 아무것도 피부에 난 게 없는데 왜 가렵지? 이런 이상한 증상들로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만성 음식물 알러지입니다. 내가 증상을 딱 느끼는 것은 급성 알러지예요. 이런 이제 음식에 관한 알러지가 있죠. 또 중금속이 있습니다. 중금속. 이런 것들이 이 장을 망가뜨려요. 근데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면요. 혈액순환이죠.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이 장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혈액순환 누가 조절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자율신경이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연 각각의 문제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영향 아래서 생기는 그냥 뭐 가지와 같은 건가? 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한가운데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 자율신경의 문제를 잘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유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해를 좀 해봐야 됩니다.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했잖아요. 에스트로겐.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 여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메인이에요. 메인인데 이 여성 호르몬 하나만으로 문제가 다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문제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 적절하면 에스트로겐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유해성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남성 호르몬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인데 이건 이제 남성 호르몬이죠. 여성 호르몬은 여성한테 많아야지 되고, 남성 호르몬은 남성한테 많아야지 되는 건데, 실제로 남자한테도 에스트로겐이 일부 나옵니다. 여성한테도 테스토스테론이 일부 나와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성한테 조금만 있어야 되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고, 또 남성한테 굉장히 적어야지 될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을 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오늘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왜 생기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인가?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보다 당연히 우세할 때, 많을 때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당연히 가슴이 있어야 되겠죠. 가슴, 자궁, 난소,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의 이제 대표지 않습니까? 가슴 유방인데요. 유방. 요것을 처음에 만들어낼 때 에스트로겐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가슴도 좀 더 여성스럽게 풍성해야지 되고요. 예를 들어서 2차 성징기를 지나면서 가슴은 더 커지고 성기는 이제 임신할 준비가 이제 되어야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럴 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첫 시작은 에스트로겐이 하지만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봐야지 돼요. 생리 주기가 이렇게 있어요. 생리를 첫 시작한 날, 이제 피가 이제 나오는 하혈을 하는 날 첫째 날이고,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는 보통 28일째 또 첫 번째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 끝에서부터 2주, 그러니까 지금은 28일이니까 2주를 해도 14일, 여기에서 또 2주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생리가 불규칙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만약에 내가 생리를 뭐 40일 만에 해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다시 2주가 가는 겁니다. 2주. 요때 배란을 하는 거예요. 배란. 이제 난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 분은 여기에서 이제 배란을 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한 3주 정도 차이 3, 4주 차이 날 거고, 여기에서 2주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좀 복잡하니까요. 그냥 28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 근데 요 사이에 이제 배란을 해야 되니까요. 배란을 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뭐 LH, FSH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 얘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은 어떻게 되냐? 프로게스테론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 그러니까 자궁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건 에스트로겐이 딱 만들어놔요. 근데 자궁 내벽이 두터워져 가지고 임신을 하고 착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뚝 떨어지면서 이제는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고 하혈을 하고, 이것이 생리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생리 이제 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프로게스테론이 이만큼 나와야지 되는데요. 이렇게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거의 안 나온다 이겁니다. 원래는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더 많게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올 때,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더 많은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스트로겐 무쇄증의 실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난소가 이렇게 있으면요, 난소에는 한 30만 개 정도의 난자가 이미 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이제 딸이 만약에 임신을 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태아로 있다고 했을 때 그 엄마 뱃속에서 난자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네, 태아의 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난자에 난소에 이미 난자가 만들어져서 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배란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난자는 전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정자는요, 3일에 한 번씩 계속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뭐 또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버려지고 다시 재흡수가 돼서 또 새로운 정자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여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또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의 아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벌써 이제 난소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 난소에 난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 이제 커서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또 임신을 하겠죠. 그죠? 또 임신 하는데 여기에 또 난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또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딸을 계속 가졌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엄마가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금속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전체를 이제 독소라고 얘기하는데, 뭐 임신 기간에 담배를 피워요. 뭐 술을 많이 마셔요. 뭐 몸이 안 좋았어요. 약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난소가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기에 있는 난자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있죠. 그런 상태에서 정자와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태어날 때 벌써 이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때 엄마가 살던 때보다 더 환경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독소는 더 많아지겠죠. 그럼 이 파란색 엄마가 임신하고 있는 이 빨간색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난소는 더 문제가 되겠죠. 그죠?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개인데 3개로 됐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성유전학이에요. 후성유전학. 그래서 엄마, 특히 산모의 건강, 뭐 산모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시집 가기 전, 그 다음에 어릴 때 그때의 여자의 그 몸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출생률이 1이 안 되지 않습니까? 0.9 뭐 0.9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1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명, 전체 인구에 한 명도 안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데 이 저조한 것을 극복을 해보려고 사실 각자 노력은 많이 해요. 왜냐 그러면 난임센터, 불임센터 이런 데를 찾아서 어떻게든 임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시험관부터 시작해서 뭐 인공 배란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이 채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이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난 몸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혈액순환의 문제 이미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 각자 처해져 있는 뭐 그런 환경 또는 스트레스, 뭐 이런 업무, 인간관계 뭐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걸 잘 견디지 못하는 몸 자체가 여성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태어난 운명 자체가 공주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아플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그런 여성들을 또 이렇게 잘 봐줘야지 된다는 의무감도 사실 뭐 남자로서 가지고 있어야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바깥으로 조금 나간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거 후성유전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난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배란일이 되면 여러 개의 난자들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지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커져가지고 배란을 하게 됩니다. 배란. 근데 요 알이 이렇게 탁 나오면서 이제 배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팔관을 따라서 이제 쭉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자랑 이렇게 난자랑 만나가지고 이제 임신이 되고 이게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착상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 껍데기가 있어요. 껍데기. 요것을 황체라고 합니다. 황체. 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이름이 황체 호르몬입니다. 황체 호르몬. 그러면 왜 못 만들어낼까? 이 황체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황체는 왜 안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증가를 해서 못 만들어내게 되고요. 많이 저게 안 만들어지면서 테스토스테론이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약간 남성적인 성향도 또 갖게 됩니다. 남성적인 성향이 어떤 겁니까? 욱하는 성질이에요. 요즘 여성분들도 이게 욱하고 막 이렇게 성질 잘 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 와 좋다, 막 괄괄하다, 막 이런 분들 요즘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에서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호르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 환경에 놓여 있어서 또 그런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이런 이제 현실들도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리도 이상하게 하고 내 몸에 혹도, 특히 이제 유방, 자궁, 난소 이런데 혹도 잘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문제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99% 뭐랑 관련이 되어 있겠습니까? 뭐랑 관련이 되어 있겠어요? 99% 장 문제입니다. 이거는 장 문제.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기승전장 이거 벌써 이렇게 얘기한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이제 제가 강의 때 이제 처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요즘은 거의 기승전장 이게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죠. 기승전장이 왜 기승전장이가 계속 이제 장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99%가 장 문제인데 장은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 무슨 음식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가? 제일 흔한 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예요. 물론 술도 나쁩니다. 술도 나쁘지만 술은 나쁜 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래도 너무 맛있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음식들 중에서 설밀과음 이것이 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 장의 문제가 다시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문제를 일으키고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문제가 나를 여성을 여성답지 못하게 그리고 여성을 아프게 만드는 거에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밀과음을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특히나 여성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의 문제가 에스트로겐 단독의 원인만으로 생기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른 보조해주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뭐 이게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뭐 다양한 뭐 이게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몸에 한 3,000여 개의 호르몬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보통은 한 1,000개 정도 있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뭐 한 3,000개까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 어쨌든 뭐 1,000개가 됐든 3,000개가 됐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뭐 3,000개라고 해보죠. 3,000개. 이 3,000개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에스트로겐의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들으셨는데 이 에스트로겐의 문제를 내가 호르몬 조절을 해서 해결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 그러니까 이 호르몬 중에 뭐 3,000개, 1,000개에서 3,000개라고 쳐도 이 중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호르몬은 한 200여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200여 가지조차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호르몬은.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건 사실 좀 거짓말이고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호르몬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호르몬이 뭐겠습니까? 맨날 강의를 하는데도 뭘까요? 네, 바로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호르몬. 이 인슐린 호르몬은 내가 3,000가지 중에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인슐린 호르몬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 인슐린 호르몬을 음식을 조절함으로써 인슐린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슐린을 왜 난데없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인슐린 호르몬이 또다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 얘 혼자만 작동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인슐린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내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음식들 맛있어서도 먹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먹거든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우리나라 말하면 코르티솔이죠. 코르티솔. 뭐, 콜티졸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코르티솔인데. 일단 코르티솔. 이 호르몬이 다시 인슐린 호르몬을 작동을 하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요. 중간에 끼어있는 세포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 힘들어지는 것을 또 다독거려줘야지 되거든요. 또 망가져 있는 세포를 조금 더 치열업, 이게 좀 이렇게 북돋워 줘야지 돼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갑상선 호르몬인데 이 코르티졸이 갑상선 호르몬 엉망으로 만들어요. 갑상선 호르몬은 또다시 에스트로겐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 에스트로겐의 문제는 갑상선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얘는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내고 반대로도 되고 얘도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내고 얘는 또다시 이 호르몬 이 호르몬은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호르몬을 조절을 해가지고 내 몸을 이게 깨끗하게 만들겠다,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먼저 하셔야지 됩니다. 아무것도 조절할 수 없다 했잖아요. 어떤 호르몬도 이 호르몬 조절할 수 없죠? 갑상선 호르몬도 조절할 수 없어요. 코르티솔 호르몬도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인슐린 호르몬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 호르몬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설밀과음을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에스트로겐이 또 어떤 작용을 한다,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봐야지 되겠죠.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제 뭔가를 다시 봐야 되는데요. 에스트로겐.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나옵니다.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아까 스테로이드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스테로이드 뭐 비슷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담즙에 그런 이제 스테롤 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알코올 성분이 있더라라는 게 콜레스테롤인데 이거하고 유사한 형태더라. 이드는 모양이 비슷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그런 형태더라. 이런 여기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에스트로겐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에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테스토스테론 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에스트로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이제 요렇게 이제 되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안 되는 경우. 요게 콜티졸 호르몬이 높을 때예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할 때입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이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르몬들입니다. 그 호르몬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테스토스테론에서 에스트로겐을 못 가요. 그럼 여성한테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남성한테는 이게 반대예요. 원래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야 되는데 남성은 굉장히 많이 가버립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요즘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여성형 유방. 남자인데 유방이 여성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고 또 젖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선 조직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수술을 해야지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 호르몬들을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이제 더 중요하겠죠.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세 가지 종류의
호르몬인데 그걸 다 묶어서 그냥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 에스트로겐 1, 에스트로겐 2, 에스트로겐 3입니다. 세 가지 하니까 굉장히 뭐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쉽습니다. 1, 2, 3. 이거는 에스트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1이잖아요.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입니다. 디올. D 두 개 이런 뜻입니다. 에스트리올, 트리 세 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 이게 이제 1, 2, 3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겁니다. 보통 여성이요. 보통 여성은 에스트로겐 1과 에스트로겐 2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3는 임신한 여성들한테 주로 있어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뭐 에스트로겐 3는 사실 별로 없죠. 우리가 보통 에스트로겐 2하고 에스트로겐 1이 이제 있는데요. 별로 없는 데다가 임신할 때 나오는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안전하냐면 그 강도가 있어요. 이게 돈 뺏는 강도가 아니고 호르몬의 강도, 강한 세기 이런 것들 이제 보는데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1로 봤을 때 에스트리올을 1로 봤을 때 이 에스트론은 몇 배 정도의 강도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죠? 네, 시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배가 있습니다. 4배. 그러면 에스트라디올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뭐? 네, 10배가 됩니다. 10배. 그러니까 엄청 세잖아요. 에스트론이 이제 많아도 문제고 에스트라디올이 많아도 문제긴 하지만 에스트라디올이 많아지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주로 난소에서 만들어냅니다. 난소. 그러니까 난소 기능 이상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것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으로 갈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에스트론은 주로 지방에서 만들어집니다. 지방. 요거는 임신했을 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체지방이 자꾸 늘어요. 이러면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들, 이런 에스트로겐 때문에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유방암 환자들은 살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지 않습니까? 평생 숙제라는 게 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뭐 살 빼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내가 아픈데 잘 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먹는 약도 많아지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실제로 몸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체중 조절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식단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이제 류영아 대표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뭐 아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는 건강하지만 조금 더 이게 좋은 편안한 뭐 식생활에 이런 얽매이지 않고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좀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식단 프로그램을 좀 해서 이게 세상에 뭐 먹지 말라 해가지고 다 좋아질 수는 있죠.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걸 진짜 평생 안 먹고 살 수 있나, 그런 먹지 않도록 하는 규제에서부터, 그런 속박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식단으로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좀 다른데 좀 우리는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보는 삶의 퀄리티 자체를 조금 높여주는 그런 식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알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좀 요즘 이게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게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에스트로겐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타목시펜이라는 겁니다. 유방암 환자들은 이제 이걸 드시게 되죠. 타목시펜인데 이 약을 먹고 못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작동하는 게 아로마타제라는 거예요. 아로마타제.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방암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에스트로겐이 유방에 직접적으로 유방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못해서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제 타모시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살을 찌우지 말아야 된다. 이 비단 이제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여성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을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하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특성들을 좀 알아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이제 다 쓰여지게 되면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대사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OH 수산화 에스트로겐이 됩니다. 이 OH 그 다음에 4-OHE가 됩니다. 16-OHE가 돼요. 그러니까 2가, 4가, 16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가, 4가, 16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6가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간에서 이렇게 이제 변한다. 그러면 내 몸에서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걸 누가 이렇게 바꾸냐? 콜티졸이 바꿉니다. 누가 바꾸냐? 뭐 또 인슐린이 또 한몫해요. 네. 그러고 장에서 생기는 만성염증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도 장이 아주 많이 관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여를 하게 되면 호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호전에 혈액순환이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고 그 혈액순환은 다시 자율신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거 자율신경, 그 다음에 혈액순환,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좋은 대사 상태로 이제 가는 이가 수산화 에스트로겐으로 이제 같이 만들어야지 되는데요. 저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상황이 이제 되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걸 적당하게 먹어서 인슐린 수치를 조금 낮춰야지 되고, 인슐린 저항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장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만성염증, 장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 만성염증을 좀 더 낮춰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사과는 좀 이상한 놈이에요. 어떤 때는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이상한 짓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퀴논이라는 게 있는데요. 퀴논 에스트로겐이 이제 되면 이 사과는 굉장히 나빠집니다. 유전자, 이거 아까 이제 핵의 작용을 한다 했잖아요. 이 핵 자체를 망가뜨려버려요. 그러니까 DNA 자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근데 얘가 메틸레이션이 되면요. 메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메틸레이션. 이게 비타민 B 6번, 9번, 12번이 관여가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틸레이션을 잘 시키면 얘는 또 괜찮은 순순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메틸레이션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뭐 유전자 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론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뭐 유전자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 비타민 B나 먹어도 돼. 근데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활성형 비타민 B라는 것을 먹어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실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아프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공해도 자유롭고 먹는 거에서부터 자유롭고 내 몸에는 아무 먼지 티끌 하나 찌꺼기가 없는 그런 깨끗한 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그냥 활성형 비타민을 드시면 돼요. 그냥 유전자 검사 필요 없이 그냥 활성형 비타민을 드시면 됩니다. 그 유전자 검사 뭐 어떤 때는 어떤 곳은 뭐 10몇만 원씩도 받고 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미 내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뭐 후성적으로 내가 잘 관리를 하면 괜찮다 이런 거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입시 지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살기가 팍팍하고 경쟁 사회이고 뭐 우울증으로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뭐 세계 1등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고 힘든 나라지 않습니까? 살아가기 힘든 나라지만
그래도 내가 한국인이지만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 뛰어난 머리, 지능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나라의 뭐 이게 명예도 또 개인의 이런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후성유전학인데요. 이 후성유전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나 다 활성형 비타민 B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해서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이미 또 결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미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주팔자라는 것은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안 변합니다. 그게 왜 변합니까? 사주팔자가 변합니까? 근데 사주팔자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또 무난하게 한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뭐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느냐가 뭔데? 뭐 다시 얘기는 뭐 지금 한 40분, 50분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럼 뭐 들었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게 뭐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000개 중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단 한 개. 이게 인슐린이다, 인슐린. 인슐린은 내가 먹는 거에서부터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먹는 거, 조절하는 거.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간식을 안 드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옛날에 새참으로 먹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음식들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칼로리가 높아서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수 뭐 이런 거 금방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국수 아니면 전에 막걸리 한 잔 뭐 이런 것들을 끼니로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튀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옛날에 그냥 새참으로 그냥 조금씩 간단하게 막 드시던 것들입니다. 그 간식도 줄여야 되고 그런 새참으로 먹던 것들을 끼니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줄여 나가시는 거죠. 줄여라,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걸 다 끊고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계획은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거창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 해봤던 생활 방학 계획표입니다. 방학 생활 계획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계획표 며칠 지켰습니까? 다 뜨끔하시죠, 다들. 예, 사실 저도 잘 못 지켰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철저하게 막 진짜 뭐 빈틈도 없이 막 이렇게 촘촘하게 짜놓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평생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안 먹고 내가 평생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상하이 봉쇄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예. 이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주변에 보이는 식당들이 한 80%도 넘을 것 같아요. 한 90% 정도가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사용하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에서 다 피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우주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적절하게 내 몸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밸런스를 잘 갖춰야 될 건가를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핵심에 자율신경과 혈액순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지 되는 기승전장의 그런 이론들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꼭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확신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도 좀 장황하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지금 총 23분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했던 내용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남국님이 네. 처음과 끝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시고 마지막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나 봐요. 유남국이 남성분 같은데, 네, 자주 그죠? 오시는 우리 네, 원장님 팬이십니다. 네, 남성분인데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알고 있으시면 아마 또 그 사모님한테, 그렇죠. 와이프한테 또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여자는 공주처럼 대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네, 사실 저도 집에서 잘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한번 또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익했습니다. 그죠? 원장님 정말 항상 제가 놀래요. 아이표지 한 장 없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가 여자예요, 선생님? 유나구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입견이었어, 진짜. 네. 네. 아니 남이 있길래 남자인 줄 알았죠. 역시 감사합니다. 자주 오시는 원장님 팬이십니다. 아유, 네. 자, 여러분 질문 너무 없으시니까 저희가 정스러운데 저희 원장님께 잠깐 흘려주셨잖아요. 지금 원장님하고 조금 새로운 프로젝트 지금 고민하고 있고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호르몬 중에 인슐린, 그죠? 김 원장님 말씀하셨죠. 인슐린 호르몬을 우리가 그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먹는 걸로. 그래서 지금 먹는 거 기성전장 강의도 해주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식단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조금 여러분께 좀 도움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원장님. 근데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네요. 저희가 또 완성이 되면 원장님하고 다 공개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유방암이었지만 풀어내주신 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 자, 여러분 진짜 질문이 없으신데? 원장님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엑스트라로? 몇 분의 시간을 이용해서. 이 아까 간에서 네. 에스트로겐 대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간이 기능을 잘 못하면은 그런 대사들이 항상 나쁘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간이 나쁜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뭐 지방간 이런 건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방간이 뭐 대표적으로 간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것 말고도 뭐 간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간 안에 돌이 생긴다든지 담관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뭐 담낭에 돌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종류의 하나고 간염, 간경화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건데 최근에는 지방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간암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엄마가 간염이 있어가지고 출산을 하면서 이제 아기가 간염을 옮아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간경화로 가고 간암으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지방간 때문에 간경화로 가고 간암으로 가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간염 환자들의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이제 저도 뭐 간담체를 전공했지만 그 간 수술하는 외과 의사의 역량들이 이제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게 이제 요즘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많이 줄기는 줄었지만, 예. 그래서 이 간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간 이러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우루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나무 껍질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데 간이 망가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장이에요. 지방간을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먹는 음식을 바꿔야 돼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간을 좋게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간 기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간의 기능을 좋게, 그리고 내가 에스트로겐 대사를 좀 더 좋게 하려면 항상 장 상태가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마무리 진짜 기술은 장이네. 정말 위나 간이나 다 우선 회복돼야 할 게 장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네, 네, 네. 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또 한 번 기선전 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자, 원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또 자, 저희 초록자가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최근 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55에서 99까지 올라갔어요. 먹는 식습관은 비슷하거든요. 왜 2달 사이에 이렇게 뛸 수 있을까요?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55에서 9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1단계의 1단계 목표가 150 이하거든요. 네. 150 이하. 그럼 150 이하는 다 괜찮아요, 일단. 그 다음에 2단계 목표가 1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55에서 99, 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 어제 6시까지 잤는데 오늘은 6시 반까지 잤어요. 이런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과일은 저녁에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 저녁이라서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것 자체가 과일은 요즘 과일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조심해야지 되는 게 한 끼 때우기예요. 한 끼 때우기.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너무 부를 때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이거 한쪽 먹어야지 배가 꺼지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게 별로 요즘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플 때 허겁지겁 먹고 배불러서 밥 못 먹겠다 할 정도로 과일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과일 섭취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라님께서 제가 유방통 만성염증 환자인데요. 치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몹시 괴롭네요. 혹시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증이에요, 원장님? 네. 유방통 만성염증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유방염증이 이제 제일 골치 아픈 염증이 유가종성 유선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뭐 만성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유방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유방통은 양쪽이 같이 있으면 주로 호르몬의 영향이고요. 주로 호르몬의 영향. 그 다음에 한쪽 방향. 그러니까 난 오른쪽만 늘 아파요. 아니면 왼쪽만 늘 아파요. 뭐 이런 분들은 대개 척추측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유방통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검사들을 좀 해서 교정을 좀 하시면 되겠죠. 네. 리엠비님께서 과일에 좋은 영양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좋다고 하시는 거는 당분 때문일까요? 네, 이게 당연히 당분 때문이죠. 이 과일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게 껍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폴리페놀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비타민 뭐 종류, 미네랄도 있고, 뭐 다 그런데 이 과일이, 나무는 수십 년을 자라요. 근데 과일은 해마다 모양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쁘고 크고 달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해마다 바뀌어요. 그거는 해마다 더 좋아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무가 똑같은데 계속 그렇게 바뀌게 되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몸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성분들을 더 늘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더 달게 만드는, 과당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까가 연구 핵심 과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영양소들이 굉장히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내가 과일 하나를 다 먹었을 때에 적당한 과당과 적당한 비타민, 적당한 미네랄을 어떤 그런 과일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많은 과당을 먹고 그 과당을 처리하는 데만 해도 그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모자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먹고 해결하려면 외부의 힘을 더 받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은 점점 더 많이 먹지만 영양 결핍의 상태로 자꾸 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드리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보면 진짜 옛날에 탄수화물 좋은 거예요, 과일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롭게 공부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보면 우리 식생활을 선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좋은 강의도 같이 하는 거죠. 자, 우리 NHJ님께서 탄수화물 섭취를 0으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탄수화물 포도당 대신 완벽하게 케톤으로 대체가 될까요? 인체의 모든 뭘까요, 선생님? 장기에서요. 이게 근데 탄수화물 섭취 0이라는 게 솔직히 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탄수화물이 많은데 먹고는 있는데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말하면 뿌리 채소도 채소인데 뿌리 채소도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안 해도 이제 되겠냐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요, 내 몸에 일정 수준의 혈당은 계속 유지를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당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근육을 녹여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육을 녹여서 만들 때 이 근육이 또다시 빨리빨리 복구가 되면 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근육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아미노산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육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이중인지질, 지질이 필요하고요. 지방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세포의 바깥 형태를 만드는 구조 탄수화물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칼로리 탄수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탄수화물들이 일단은 필요하고 또 단백질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양의 아미노산이 이제 또 다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분리를 해서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냐? 또 단백질을 소화를 시켜서 아미노산으로 만든 걸 흡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백질은 대개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뭐 콩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제일 소화해서 흡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내가 풍성하게 먹는다, 이렇게 해서 내 몸에 계속 보충을 할 수 있다. 그게 소화가 너무 잘 되고 거의 내가 먹는 단백질을 뭐 99%, 뭐 100%에 가깝게 완전 연소를 다 시켜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해서 탄수화물을 계속 0으로 먹는다. 이것은 오히려 더 문제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 예, 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케톤이 포도당보다는 더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겠어요? 걷는 게 좋겠어요? 걷는 게 좋겠죠. 네. 그죠? 그러면 집에서 직장까지 걸어가요? 앉아가요? 걸어가죠. 어떻게 걸어가요? 앉아가죠. 대부분. 집안에 앉아 있다가 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 몰라도 또 버스 타고 뭐 몇십 분, 몇 시간을 또 앉아서 가잖아요. 네. 그리고 잠깐 걷다가 회사 가면 또 어때요?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부터 걸어가는 게 낫잖아요. 예, 우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적절하게 잘 응용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에 지혜를 가지고 한 번 더 재구성을 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케톤이 좋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정 부분 뭐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할 수는 있으나 일단 평생 식단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전 이제 이게 카니보어 식단 이런 걸 조금 이제 반대하는데 뭐 채식도 반대예요. 왜냐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잡식성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태어나 있고 그렇게 되도록 온 우리 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는 이제 과일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렇게 꼭 필요하다. 뭐 암 환자들한테는 고용량으로 뭐 주사까지 놓아야지 되는 그런 비타민 C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유전자가 없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맞도록 계속 바뀌어져 있어야 되고 바뀌어져 있는 몸을 잘 이용해서 이 시대를 적응을 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뭔가를 바꾸겠다? 그러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내는 게 더 낫잖아요. 예, 그게 너무 이제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니보어도 마찬가지고 채식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너무 한쪽에 얘기하지 말자. 좌편향, 우편향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자, 우리 김 원장님께서 과당을 먹으면 통증과 함께 호흡이 곤란해져요. 인슐린 때문일까요? 네, 이거는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더 제대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바닐레님께서 아까 유방통 말씀하셨는데 한쪽 유방이시래요. 병원에서는 처방을 유방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방에 주기적으로 고름이 생겨서 외과 가서 주사기로 피부를 절개해서 제거를 하고 지금 항생제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죠. 네, 이게 청추 측만일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이거는 이제 유가종성 유선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말씀하신 바닐라님이 이게 진단명을 잘 모르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물론 뭐 이 이야기만 듣고 제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대개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고름이 생기고 째고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먹고 조금 지나면 또 째야지 되고, 이게 반복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유가종성 유선염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암보다도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암은 한번 딱 잘라내고 딱딱딱딱 끝나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끝이 없거든요. 왜 생기느냐? 이 자가 면역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종성 유선염은 자가 면역이다. 자가 면역은 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면역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80%는 장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받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장은 왜 문제냐? 그럼 또 다시 돌아가서 유해균이 많고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고 중금속이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자율신경이 관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관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핵심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장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항생제 계속 먹어보세요. 장이 좋겠습니까? 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초록사과님께서 작년에 지연성 알러지로 10개월 동안 식단 조절을 하면서 알러지 수치가 높은 음식을 거의 절식하면서 관리한 결과 두세 가지 빼고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음식 두세 가지가 알러지 수치로 올라왔는데요. 수치가 안정화됐다고 안심하면 안 되겠죠. 수치가 안정화됐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평생 이렇게 이제 계속 절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생기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을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장 점막이 얇아져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점막의 95%는 물이고 5%는 당단백이라고 저번 시간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탈수가 일단은 제일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좋아지긴 했지만 다시 먹으면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음식이 또 생기거나 이런 문제는 장 점막이 아직 복구가 안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 점막이 복구가 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구가 안 되나? 제일 첫 번째는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또 자율신경이 관여가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아까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유해균, 중금속, 그 다음에 음식물 알러지
이것이 계속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이 좋아지면요, 장이 좋아지는 과정 중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생기거든요. 뭐 두세 가지 없던 게 새로 생기고, 뭐 옛날에는 1단계였는데 이게 뭐 5단계로 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는 이게 흙탕물을 흔들면 막 섞이지 않습니까? 뒤리다 섞이는데 그걸 또 가만히 두면 다 가라앉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막 들쭉날쭉하고 뭐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지만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장이 좋아지게 되면 점차 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이런 거의 절식으로 계속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몸이 더 괜찮은 건지 더 나빠지는 건지 한번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원장님이 뭐 강의해 주시면서 우리가 다 인식한 것 같지만 또 질문을 이렇게 새로 받아들이면서도 또 장과 연결되는구나 하면서 기승전 장의 중요성을 또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식단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원장님과 저하고도 이렇게 일시적인 거 말고 평생 식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조금 생각해보고 요즘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완성이 되면 그 소개를 먼저 우리 카페 분들, 우리 플랫폼 건강기능 플러스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 원장님이 딤하고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했더니 주기가 돌아오고 생리혈이 깨끗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당장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딤하고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끊어보라 이거예요. 자, 지금 주기가 돌아오고 생리혈이 깨끗해졌잖아요.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좋게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옛날처럼 돌아갔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딤하고 프로게스테론 크림이나 뭐 영양제나 뭐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내 몸을 회복시키고 개선시키고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이 대사의 과정을 약간 변경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쓰지만 영양제도 내가 먹으면 안 피곤해지잖아요. 그럼 끊어보라 이거예요. 끊고 계속 유지가 되면 내 몸이 많이 회복이 된 거고 안 되면 그 영양제는 그냥 고혈압 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혈압은 낮아졌지만 혈압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당이 떨어졌지만 당뇨가 고쳐지는 게 아닌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좋아진 거는 좋죠, 그죠? 네. 그래요. 선생님 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영양제 먹지 않고도 건강한 몸 그리고 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밀가루, 설탕, 과일, 음료수를 끊어야 좋지만 평생 그렇게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때때로 이벤트적인 적 먹어도 아무렇지 않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한번 유념하시면서 오늘 강의 한번 더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진행할게요. 오늘 항상 질의응답 시간이 더 많은 거를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강의 너무 귀한 강의 들려서 감사하고요. 항상 진료 보시고 오시느라고 저녁 식사 잘 못하고 오시거든요. 제가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도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